OMW, on my way to you. Good at what I do. I'm OMW, OMW. 안녕하세요. 코빗의 피터입니다. 오늘은 코빗 랩 정말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2018년 1월 비트코인 광풍이었을 때 비트코인에 관한 종편 채널 토론에 참석을 하셨죠. 이 영상이 지금은 가상자산 업계의 레전드 영상이 되었습니다. 조회수 120만. 유튜브 영상을 운영하는 제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부러운 조회수인데 많은 분들이 그 영상에서 비트코인 비판론에 맞서서 열띤 토론을 하셨던 분을 기억을 하실 겁니다. 코빗 공동 창업자이시자 전 대표님이신 김진아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아입니다. 네, 네. 오랜만에 뵙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영상으로만 이렇게 뵙다가 또 네. 실제로 뵙게 돼서 네. 너무 영광입니다. 지금 토론을 하신 이후로 지금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서 네. 정말 많은 변화와 발전이 이제 업계에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2018년 1월 달에 있었던 그 토론에서 거론되었던 많은 주제들을 한번 되돌아보고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그때 나왔던 많은 이슈들에 대해서 대표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네. 한번 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네. 가져볼까 해서 벌써 3년인데 아주 오래전 일 같아요. 예. 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일들이 네, 벌어졌기 맞습니다. 때문에 네. 그런 것 같고 이 분야에서 1년이 다른 분야에 거의 10년 뭐 그쵸. 이런 거랑 맞먹으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뭐 시작하기 전에 이제 대표님 그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네. 예, 그간을 살짝 궁금해하시는 분도 좀 계실 네.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갑자기 등장하게 됐습니다. 예. 근데 그때 2018년 네. 상반기까지 한 1년간을 제가 굉장히 이제 뭐 한국에서 제일 바쁜 사람 중에 한 명으로 이제 지내다가 네. 2018년에 이제 뭐 협회도 설립이 되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미국으로 가족들과 함께 가서 한 2년 정도 지내다가 작년 가을에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전 가족이 갔다가 저는 이제 돌아오고 그래서 지금 뭐 2년 동안은 그때 너무 진짜 좀 뭐 시달리기도 하고 바빴기 때문에 예, 좀 개인적으로 좀 휴식도 하면서 가족들하고 또 시간도 보내고 집에서 밥하고 있고 또 한식을 먹어야 되니까 미국에 사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H마트 이런 데서 장도 보고 그런 이제 좀 시간을 보내다가 충전과 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다가 작년에 귀국했고요. 귀국한 다음에는 사실 조용히 있었어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 공식적인 활동을 안 하고 있는데 또 어떻게 아시고 또 언론사에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작년에 제가 오면서 공교롭게 또 이 암호화폐 쪽이 굉장히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겠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또 연락을 주시는 기자님들이나 PD님들이 계셨는데 제가 아직은 공식 활동을 재개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나가거나 인터뷰할 수 없다 이렇게 정중히 완곡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나 이걸 보실 기자님들이나 PD님들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뭐 공식 활동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말씀드려놓고 또 이런 유튜브에 나오고 이런 게 또 뭐 거기 안 나가려고 그런 게 아니라 코빗은 저랑 워낙 각별한 또 제 고향과 같은 곳이고 여전히 또 제가 주주기 때문에 이렇게 오랜만에 친정집 나들이한 그런 심정으로 오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네. 딴 걸 떠나서 되게 반갑고요. 또 옛날 얘기 또 편하게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이랑 네. 또 제가 한국에 없는 동안 또 유튜브가 굉장히 또 보편적인 미디어가 됐더라고요. 맞아요. 네, 한국에서. 그래서 저도 좀 즐거운 마음으로 오늘 네. 예, 소풍 가듯이 네. 친정집 가듯이 왔습니다. 네. 예.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2018년에 그 찍었던 토론 영상을 네.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주제를 네. 선정을 했어요. 네. 이제 이 업계 새로 입문하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시는데 네. 그런 분들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 네. 이제 그런 이슈나 주제들이기 때문에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네, 맞습니다. 그 재미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의미도 있는 게 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지나온 길들을 한번 복기해 보면 이게 앞으로 또 어떻게 갈 수 있겠다. 그다음에 그렇죠. 과거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고 나도 네. 그렇게 생각했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많은 것들을 또 입증해주고 또 많은 것들의 가능성을 확인하게 해주고 또 어떤 것들은 이제 폐기를 시키고 뭐 그런 귀중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가볍게는 이제 과거 얘기를 하고 또 네. 약간은 진지하게는 지나간 역사를 통해 갖고 앞으로 이 시장이 어떻게 갈 거고 이 기술이 어떻게 갈 건지를 한번 반추해보는 그런 시간이 된다면 아주 유익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그러시죠. 영상을 보면은 처음에 그 진행자분이 시작하기 네, 네, 전에 네, 용어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때 손석희 사장님께서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용어가 그 당시에 튀어나왔는데 뭐 가상 통화라든지 가상 화폐라든지 암호화폐, 뭐 가상 증표 이런 네, 네, 용어가 네.
나왔었어요. 지금 시점에 대표님이 가장 선호하는 용어가 있다면 어떤 용어 있어요? 그 가상통화나 가상증표는 사실 정부 당국에서 그때 어쨌든 이 암호 자산, 암호화폐를 좀 의미를 좀 축소시키고 약간 가상이 우리가 버추얼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또 가상하면 가짜 뭐 이런 그쵸. 이미지를 좀 더 씌우려는 네. 의도가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역시 크립토, 암호가 이 기술의 핵심이지 않나라는 생각 갖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뒤일 주제들에 대해서도 얘기하겠지만 이게 암호 자산인가 암호 화폐인가는 아직도 그 중간 지대에서 이렇게 많은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저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런 여지가 많이 남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지금은 어쨌든 화폐라는 말이 좀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암호 자산 정도로 쓰는 것이 가장 무난하지 않나. 이미 자산 시장에서는 번듯한 대체 자산으로 디지털 자산으로 인정을 받아가고 있고 어떤 변곡점을 지났다는 것에 누구도 부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암호 자산 정도면 다들 좀 수긍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저도 딱 그 단어가 사실 마음에 와닿는 단어거든요. 어쨌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 주제, 이제 비트코인은 사기다라는 이 주제를 제가 골랐어요. 특히 이제 이 부분은 반대 의견을 펼치던 분들께서 정확히 이 표현을 사용을 했고 그렇죠. 굉장히 이 표현이 좀 자극적인 표현이라서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많이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좀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 이유를 보면은 네.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보면서 사실 그 당시에는 비트코인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지금에 비해서는 많이 떨어지는 편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걸 보면서 대부분 다 이해가 안 되고 사기다 하는 부분만 이해를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머리에 굉장히 남아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보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세요? 저 때도 느꼈는데 사실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생각은 좀 배경을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그 유시민 작가께서 저 때 딱 오셨는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할까 되게 궁금하기도 했었는데 딱 말씀 저 때부터 하시는 걸 보니까 비트코인 한 놈만 패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도 보시면 정재승 교수님이나 제가 뭐 이더리움이나 딴 거 얘기하려고 그러면 자꾸 그 얘기하지 말고 비트코인만 얘기하자. 비트코인이 문제가 좀 있다. 기술적인 한계가 있다라는 걸 어디서 듣고 오셔가지고 그 부분만 파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저런 말씀들을 하신 건데 사실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뭐 예컨대 어느 기업의 홈페이지에 들어간다 그러면 비전 같은 것들과 미션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다 못 지키고 있다고 그 기업을 사기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단적으로 제가 좀 세게 말씀드리면 유시민 작가께서 보건복지부 장관도 하시고 이랬는데 예컨대 지금 문제가 된 바이오 회사인 에스모 바이오 회사 땡땡젠이라는 바이오 회사에 주주들이 많은 피해를 입었죠. 그 회사 뭐 행사 같은 데 가서 축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땡땡젠이라는 회사가 임상이나 이런 데서 결국 실패했는데 근데 그런 비전이나 이런 거 걸었을 거란 말이죠. 우리는 그런 간암 환자들의 뭐 이런 것들을 치유할 수 있다. 뭐 이런 어느 회사나 그런 걸 걸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를 사기다라고 말할 수는 없었고 사실 그거는 진짜 사기 비슷하게 지금 피해를 입혔는데 그런 데 가서 축사를 하셨다거나 아니면 예전에 뭐 황우석 교수님 사태 때도 굉장히 지지하는 좀 입장이셨는데 그랬던 분이 비트코인의 그런 목표로 걸었던 일반적인 좀 미션들을 가지고 사기다라고 얘기한 거는 좀 저는 그때도 너무 과도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이걸 보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평가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말을 붙이지 않더라도 P2P 전 지구적인 거래가 가능해지고 그렇죠. 물론 이제 제가 여기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비트코인으로 커피 사 먹고 결제하고 뭐 이런 모든 결제가 다 될 거라고는 비트코인 업계에 있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은 안 해서 저는 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사실은 비트코인은 그런 용도의 그런 컨슈머 커런시가 아니다라는 것들을 엄밀하게 좀 구분을 해서 사용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다 뭉뚱그려가지고 비트코인 결제 수수료의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뭉뚱그려서 좀 사기다라는 이미지를 좀 더 씌우려는 그런 의도들이 있으셨고 근데 뭐 유 작가님만 그런 게 아니라 당시 또 법무부 장관이셨던 박상기 교수님께서도 이건 돌덩이다라고 기자회견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든지 좀 그런 과도한 어떤 언론 플레이, 이미지 어떤 덧씌우기 이런 것들의 시도가 있었는데 좀 무리수를 두셨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근데 뭐 제가 이렇게 평가하지 않더라도 지금 많은 분들이 지나고 보니까 더더욱이나 그렇구나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저 때 사기다라고 한 건 과도했지만 우리 피터님께서도 인정하듯이 비트코인이 여전히 기술적인 한계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비트코인 하나로 우리가 바라는 모든 이상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달성하는 것들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오픈 소스 커뮤니티니까 또 다른 프로젝트들이 또 많이 나오면서 사실은 이것이 하나의 진행되고 있는 과정으로 봐야지 이걸 결과로 봐서는 또 우리가 안 되겠다. 그렇게 또 이해를 하면은 여러 가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제가 보면서 느낀 거는 이제 비트코인이라는 기술은 모든 기술 발전이 약간 레이어로 진행이 되잖아요. 네. 예. 그 개념을 저는 원래 이제 금융권에 있다가 네, 왔는데 네. 그 개념을 저는 몰랐어요. 이 네. 업계 들어오기 전까지는 이 테크놀로지가 스택이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네, 이렇게 네. 레이어로 생기는 거고 비트코인은 가장 밑에 있는 베이스 레이어이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이 기본적인 파운데이션을 깔아주면은 일상생활에서 적용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은 그 위에 있는 레이어 테크놀로지에서 그렇죠. 예, 보충을 예. 해주면 되는 네. 거인 거고 네,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라이트닝 네트워크 같은 네. 거잖아요. 여기 영상에서 보면은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언급을 하시더라고요. 네, 하시는데 네, 네. 아마 유 작가님은 그게 뭔가 다른 기술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서 맞습니다. 아 예. 지금 비트코인 얘기하는데 왜 라이트닝 얘기하냐 이렇게 반론을 또 하시더라고요. 예, 그 당시에 뭐 많은 분들도 아마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든지 이런 것들 되게 생소하셨을 거고요. 그 이후에도 많은 기술들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블락스택이라는 또 별도의 암호화폐는 라이트닝 네트워크 이상으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뭔가를 제공한다든지 그 넥스트 인터넷의 관점에서 그쵸. 지금 설명하셨듯이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이나 모든 통신 기술 자체도 그런 네. 통신 프로토콜이 깔리고 그 위에 그쵸.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얹어지고 그 위에 뭐 커머스라든지 소셜 미디어라든지 뭐 이런 유튜브 같은 그 위에 깔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 네. 나온 근데 또 사람들이 그런 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부분을 또 공략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는 많은 그 반론하는 분들이 지적하는 부분인데 이게 화폐냐 아니냐 네, 예, 네. 토론이죠. 야, 근데 옛날 제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낯서네요. 제가 좀 모습이 많이 변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시에도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을 것 같은데 비트코인을 일반적인 화폐 기준으로 보면 많은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나올 수 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게 전통적인 화폐 세 가지 요건들은 맞습니다. 근데 네.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명목 화폐들, 신용화폐, 정부가 발행을 하는 조차도 사실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잘하기는 어려워요. 단적으로 히틀러, 나치 시절에 독일에서 아주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었을 때는 가치의 축장, 저장소로서 역할을 전혀 못했던 것이고 지금도 뭐 짐바브웨라든지 경제가 불안정한 나라들에서 나타나고 있고 심지어는 우리 코로나 사태로 더 심각해진 양적 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캐시 이즈 트래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세 가지를 다 균형감 있게 하기는 어렵다 어떤 화폐도. 근데 비트코인은 정부가 그렇게 제도화해 놓은 화폐가 아니라 자생적인 화폐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처음부터 다 잘하기를 기대하는 거는 마치 지금 태어난 아기 사자한테 넌 사자인데 왜 사냥도 못하니 이런 거랑 똑같다라는 거죠. 성장하기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가치의 척도로서의 역할은 굉장히 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화폐가 일반적으로 이 세 가지를 다 해야 화폐냐 아니면 그 중에 한 가지가 부족함이 있어도 화폐 비슷하게 발전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미래를 예측하고 기술을 분석하는 데 중요한 거지 왜 이게 지금 기준이 안 되니까 안 돼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열린 사고와 좀 거리가 멀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저는 지금도 비트코인이 그걸 다 해야 되는지는 이 세 가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네, 저도 되게 재밌었던 게 작가님이 세 가지인데 기능이 네, 두 네. 가지만 얘기하고 하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그게 그게 가치 가장 제일 중요한 맞아요. 건데. 예, 그 화폐가 살아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네. 거고 전 세계 법정 화폐가 망하는 가장 큰 이유가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기능을 못하기 순간 그게 이제 사라지는 건데 그 부분을 부가적이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하는 게 우리가 갖고 있는 왜곡된 화폐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코멘트가 아니었나 저는 이제 그렇게 느꼈어요. 좀 의도적인 것 부분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비트코인이 3년을 지나서 지금 입증이 됐지만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서 굉장히 가장 경쟁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이제 S&P 500에 편입된 이제 뭐 테슬라나 뭐 이런 회사들도 잉여 자금으로 이제 그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한 거고 이렇기 때문에 아마 오히려 제일 뛰어난 기능이기 때문에 평가절하하는 식으로 넘어가는 식으로 그렇게 평가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화폐라는 것은 제가 이제 이 화폐 논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화폐라는 것은 역사적으로 시대적인 제도와 시대의 기술적인 수준이 적절히 결합해서 가장 편리한 식으로 발전돼 온 거지 어떤 절대적인 그런 게 없습니다.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도. 그래서 뭐 조개 껍질로도 했다가 뭐 진흙판에다가 인포메이션으로 했다가 그다음에 그런 금 같은 그런 금속 화폐로 했다가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명목 화폐인 거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제 디지털 화폐로 또 진화를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기술이 어떠냐에 따라서 화폐라는 것들의 형태라든지 근간을 이루는 사람들의 어떤 믿음의 체계 이런 것들도 다 언제든 바뀔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왜 지금 그걸 다 못하냐, 대체를 못하냐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논리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이런 암호화폐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것이 1세대, 그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1세대의 상품 기반 화폐라든지 2세대의 정치 기반 화폐, 정치가 사람들의 믿음의 기반이 되는 그런 걸 넘어서서 우리가 암호 기반 화폐, 수학 기반 화폐로 나아가고 있는 시작점인 거죠. 아직도 저는 그 시작점에 있다라고 보는 것인데 3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래도 얘가 잘하는 것들이 있고 경쟁력이 있고 이런 것들이 좀 이제 일반적인 분들도 많이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 영원히 이 세 가지를 다 이루는 식으로 해서 기존 국가가 발행하는 화폐랑 경쟁하거나 이러진 않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첨언드리면 최근에 이제 또 암호화폐 가격이 오르고 암호자산이 이제 곽강을 받고 이러니까 이게 또 국가들이 이제 그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하면은 이것이 망할 거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암호자산이 인기가 많아진 이유는 기존의 국가들이 발행하는 화폐들이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은 자율적으로 이걸 선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 두 가지 영역이 다른데 중앙은행에서 화폐를 발행한들 블록체인 방식을 적용해서 발행을 한들 이것의 성격이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이럴 가능성은 전혀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존재 가치는 커피 사 먹을 때 쓰여야 되는데 CBDC가 나오면은 사람들이 CBDC 사용해서 커피를 사 먹을 거니까 비트코인은 존재 가치가 없어질 거다 이런 논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어떤 물건이 화폐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기능을 습득해 나가는데 이건 어린아이가 성장을 하면서 3살 때는 걸음마를 배우고 뭐 6살이 되면은 글을 배우고 그러면서 하나씩 습득해 가면서 성인이 돼가는 그런 과정에 지금 비트코인이라는 물건은 있는 거고 제일 첫 번째로 습득해야 되는 게 가치 저장 수단으로서 모든 사람들한테 받아들여지는 그 과정을 지금 겪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거기에 재능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뭐 12살밖에 안 된 어린아이지만은 너무나 잘 습득을 하고 있는 거고 훗날 얘가 교환 매개 수단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는 지금 이거를 갖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마느냐 이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뭐 잘 아시겠지만 옛날부터 이게 커피 사 먹고 결제하는 용도로 쓰이지 않을 거다라고 오히려 반대로 예상을 해왔고요. 그때 이제 저희가 가졌던 생각은 뭐냐면 기존에 굳이 잘하고 있는 기존의 결제 수단으로 잘 되고 있는 것들을 새로운 뭔가가 나와서 대체하는 거는 이유가 없잖아요. 꼭 그래야 될 이유가 재미도 없다는 없고. 근데 기존에 못했던 거래 양태들을 지원하는데 우선 재능을 발휘할 거다라는 게 스마트 컨트랙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뭐 나중에 스마트 컨트랙트가 발전하면 기계 대 기계 간의 금융 거래라든지 인간이 컨트롤하지 않고 그럴 필요도 없는 이렇게 여태까지 없었던 거래를 새롭게 만들어내는데 보통 새로운 기술들이 쓰이는 거지 기존의 걸 대체하는 방식으로는 쓰이지 않습니다. 단적으로 인터넷에 요즘 미국에서도 스트라이프라든지 뭐 이런 각종 결제 수단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처음에 등장했을 때 그동안 없었던 인터넷 위에서의 페이먼트라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업이 부흥할 수가 있었었지 기존에 식당 가서 뭐 크레딧 카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뭐 디너스 클럽 뭐 이런 거를 대체하려고 했다면 아마 그런 인터넷 페이먼트라는 큰 분야가 아마 등장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좀 그런 기술 발전에 대한 이해가 입체적인 이해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고 봅니다. 세 번째 주제는 화폐는 국가가 통제해야 된다는 그런 코멘트를 하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한번 보시죠. 네. 아까 우리 전에 얘기했던 뭐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화폐 뭐 이런 거랑도 좀 연결이 되겠네요. 그래서 화폐는 국가가 통제를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논점이 그 두 가지신데 본인도 약간 헷갈리신 것 같은데 국가가 발행하고 있어서 그 우리가 주조 이익이라고 하죠. 시니어리지라고 하는데 그거를 국가가 누리는 게 부당하다고도 말씀을 하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게 나와서는 안 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부당하지만 그래도 이게 제일 낫다 뭐 이런 논리이신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뭐 당연합니다. 그러니까 뭐 통화 정책이라든지 재정 정책과 또 통화 정책이 묶여가지고 우리가 경제 위기에 대처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영역들을 뭐 비트코인이든 누구든 건들려고 하는 건 아니죠. 지금 민간의 자발적인 화폐들이. 그리고 뭐 경기도나 이런 데서도 지역 화폐 같은 거 하는데 그것이 중앙은행의 그런
통화 정책이라든지 그 통화 주권에 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다양한 시도들이 있는 거고 그건 역사적으로도 사실은 민간 화폐들이 사실은 있어 왔었습니다. 예. 독일에도 프라이코인 뭐 이런 것들이 있었었고요. 전쟁 일어나고 막 이랬을 때 네. 그런 것이고 또 하나의 문제점은 이 과학자들이나 기술자들이 그런 국가에 지금 대항하자고 지금 뭐 아나키즘이나 이런 걸로 지금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앙은행이 블록체인 방식으로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든 안 하든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사람들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생겨나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유 작가님께서 얘기했지만 국가가 그런 주조 이익을 가져가면서 사실은 요번에도 드러났지만 화폐를 가진 사람들이 사실은 세금을 내는 거나 다름없거든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해칭할 수단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네. 이제 새로운 자산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는 것이고 그 정도의 자유를 가지고 뭐 국가의 화폐 독점권이나 주권에 도전한다 얘기하는 것들은 좀 자유 경제에선 좀 맞지 않는 과도한 해석 아닌가 저는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 작가님의 주장을 들어보면은 이게 분산화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일부 채굴자나 과학자들한테 네. 넘어가는 것처럼 자꾸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거 채굴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분산이 돼 있어서 코딩이 돼 있어서 퍼즐을 풀면은 채굴이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간이 독점을 아니잖아요. 똑똑한 집단이 독점을 못하게 하려고 무차별 대입 방식으로 에너지를 쓰면서 진입장벽을 높여서 설계된 POW 방식이 사실 독점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그렇죠. 거죠. 예. 네, 맞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부분도 한번 보고 한번 할까요? 그러면 더 얘기를. 그래서 계속 이 업체들이 독점권을 갖고 있다는 이제 그런 네. 논리를 피시거든요. 그렇죠. 그걸 주장하기 위해서 사실은 거래소라든지 채굴자라든지 여기 이 사람들을 통해서만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또 왜곡을 하시는데 사실은 그 전혀 안 통하고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쵸. 이제 네. 다들 아시겠지만. 그리고 저런 말씀을 하신 이 다음에도 그 네. 전에도 그랬지만 그 다음에도 그래서 중국의 채굴업자들이 다 이걸 정복할 거다 언젠가는 이게 뭐 미국의 달러 기축 통화를 제어하기 위한 중국의 거대한 음모다 막 이런 것도 있었는데 지난 3년간 그리고 채굴업체들 중에 독점이 강화된 데가 있습니까? 오히려 더 약화됐죠. 예. 사실은 더 분산화되게 된 것이고 네. 거래소도 어떻습니까? 경쟁이 치열화되면서 지금 또 한국에서도 또 이제 특근법이라는 또 법제화 제도화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유 작가님이 우려하신 대로 금융기관에 준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해주세요라고 그때부터 우리가 얘기한 게 드디어 이제 3년이 지나서 그러니까요. 세금도 내게 되고 그러니까 사실은 만약에 그런 독점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그렇게 제도를 통해서 독점에 대한 우려를 막아가면 되는 것이고 아까 네. 설명해 주셨지만 비트코인은 설계 자체가 독점과 전혀 대척점에서 설계를 한 것이고 지금까지 흘러온 걸 보면은 그런 분산화 정책이 잘 먹혀 들어가고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지적한다 그러면 그렇다면 왜 비트코인이 기능도 떨어지고 이런데 상장 기업들에서도 투자를 하고 왜 금의 그런 대체 자산으로서 이런 것들을 위협하고 있는지 질문을 던져보면 답이 나오죠. 왜 비트코인이겠습니까? 더 좋은 거 많은데 그건 딱 하나예요. 비트코인은 주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거야말로 가장 확실한 분산화인 거죠. 다른 코인들은 보면은 아직도 창업자들이 살아있고 개발자들이 살아있고 영향력이라는 것이 남아있잖아요. 2위를 하는 이더 같은 경우도 비탈릭의 영향력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비트코인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분산화가 잘 돼 있고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이 정도로 사실은 주인이 없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정하고 믿을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네.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죠. 가장 중립적인 네. 거죠. 네네네. 엄청나게 중립적으로. 중립적인 거고. 사람의 영향을 네. 전혀 안 받게 그쵸. 되는 네. 가장 덜 받게 되는 그런 포지션을 차지했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인기가 많은 거죠. 맞습니다. 비트코인 추종하는 분들과 비판하는 사람들의 이 토론이라는 게 아직까지도 많이 세계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네, 뭐 미국에서도 이루어지고. 최근에 뭐 레이 달리오도 좋은 점 인정하지만 위험성도 있다 뭐 이렇게 예. 얘기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건 반대하는 사람과 비판하는 사람과 추종한 사람을 갖다 앉혀놓고서 네. 이렇게 디스커션하게 하는 그런 네.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는데 네네.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게 항상 비판을 하는 쪽의 분들을 추종하는 분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지식이나 공부가 돼 있는 상황에서 디스커션이 이루어져야지 보는 사람도 사실 많은 걸 배우고 디스커션 자체가 좀 건설적으로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맞습니다. 꼭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항상 이 균형이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디스커션 자체가 별로 건설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더라고요. 소모적이죠. 단적으로 또 우리가 유 작가님 얘기를 많이 하지만 루비니 교수인가요? 네, 맞죠. 그분의 이야기는 왜 이렇게 주목을 하는지 그분이 사실은 몇 개월
전에도 이거 망할 거다. 1월 15일 뭐 저기 네. 테더 때문에 테더 포워드가 그 있었죠. 이유도 잘 안 밝히셨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거도. 근데 아무리 뭐 세계적인 경제학자지만 네. 그런 식으로 점쟁이 예측하듯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를 다 언론이 받아 써주고 이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네. 최소한의 논리는 좀 갖고 얘기를 해야지 말씀하신 대로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을 텐데 네. 그러지 않고 마치 저주나 예언처럼 하는 것들은 문제가 있다. 맞습니다.